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다보스 인 데저트,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 행사입니다. 올해는 10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됩니다. 다보스 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과 같은 성격이지만 올해는 정치적 색채가 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의 하루 원유 감산 200만 배럴건 때문에 사우디 미국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최 측은 올해 미국 관리는 아예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미국 니네들은 오지 말라고 대놓고 모욕을 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는 한 성과라니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월가의 거물들을 포함한 400명 정도의 미 기업인들은 참석합니다.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 행사기구는 사우디 정부 직속은 아니지만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마련한 것이라 전적으로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네옴시티건도 모하메드 빈 살만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비즈니스건 외교건 분위기 파기 관건이라는 차원에서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미래에는 에너지 자원 강국인 사우디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 그리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행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 비용과 높은 산업 인플레이션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의 100년 기업들이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독일 매체 그리프트는 하루 만에 100년 이상 된 기업 4개가 파산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2021년 기준으로 GDP 3조 5,700억 유로 이상인 유럽연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덩치가 큽니다. 자동차, 건설, 전기, 엔지니어링, 화학의 강자입니다. 19일 무너진 4개 회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125년 된 건설기업 볼프호흐 운트 잉에니어바우였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 부채를 갚을 수 없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독일 매체 포쿠스.D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무 마르틴 허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목재, 플라스틱, 철강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비드 통제로 인한 대규모의 직원 부족을 파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같은 날 유칼립투스 멘톨 과자로 유명한 130년 된 제조업체 보데타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10월 1일부터 독일에서 발효된 에너지 비용 상승, 설탕 같은 필수 원자재 가격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6년 된 자동차 부품업체 보거스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6,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이 회사는 자동차 메이커의 섬유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역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치명타였습니다. 그리고 174년 역사를 자랑하는 비누 제조사 카푸스도 원자재,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일랜드 감자 기근 시기인 1848년부터 존재해온 한때 서유럽에서 가장 큰 비누 제조 회사였습니다. 지난주 독일 화학산업협회 마르쿠스 스텔레만 회장은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독일의 산업단지가 산업박물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산 경보는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이미 9월 유럽의 금속 가공업체 관계자들은 유럽연합이 에너지 위기가 기업에 가하는 압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이 영구적인 탈산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오토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레스데이에는 마크롱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2035년으로 예정된 유럽의 탈탄소화 일정에 따라 이제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차량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난에 전기를 생산하기 힘든 유럽에서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발상이 다소 의아하기는 하지만 일단 저질렀으니 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텃밭에서 프랑스 메이커 푸조나 르노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텃밭에 치고 들어온 것은 중공제 전기차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테슬라 타도를 목표로 하는 BYD가 가장 주목을 끌었습니다.
BYD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BYD는 파리 오토쇼 출품을 계기로 세계 모델을 유럽 시장에서 런칭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중공이 1위,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유럽이 그 다음입니다. BYD의 약진은 무섭습니다. 2022년 올해 말까지 독일에서 본격 판매를 개시하고 2023년에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를 점령한다는 계획입니다. BYD는 중국 내 공장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방안, 그리고 태국 공장에서 제조한 물량을 투입하는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YD는 북유럽 국가의 테스트 차원의 판매를 해왔지만 이제는 유럽 한복판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채비를 가졌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연간 120만 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BYD가 유럽에 내놓는 세 가지 모델은 420km의 항속 거리를 가진 SUV 아토3, 그리고 또 다른 SUV인 탕, 스포츠 세단 한입니다. SUV 탕의 경우 가격은 37,386달러 선으로 닛산 아리아나, 스바루 솔테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BYD의 모델명은 이 밖에 송, 원 같은 왕조 명칭을 딴 게 특징입니다. BYD는 2022년 상반기에만 세계 시장에서 32만 대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경쟁력은 배터리까지 함께 만든다는 점입니다. 굳이 보조금이 없어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YD 전기차는 성능도 제법 괜찮고 스마트폰 링크 같은 소소한 기능을 갖춰 유럽 시장에서도 먹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BYD 외에도 그레이트 월 모터스, 장청 치초도 전기차를 포함해 10여 개 모델을 파리 오토쇼에 선보였습니다. 역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볼보를 가지고 있는 지리 자동차, 영국 브랜드 MG를 소유한 상하이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와 상하이 모터는 이미 유럽 전기차 시장 10위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약진하고 있는 메이커들은 거의 비유럽 제조업체들입니다. 독일에 새 공장을 세운 테슬라는 84,900대를 팔았고 한국의 현대차 그룹은 79,100대를 팔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6만 대군을 헤르손 방향으로 집결시켜 대량 인명피해가 나든 말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할 태세입니다. 그리고 카홉카 댐을 폭파시켜 헤르손 수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댐이 파괴되면 수백만 톤의 물이 헤르손을 휩쓸게 돼 주민들이 학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천 병력을 댐으로 진군시켜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장갑차 20대 정도를 격파하고 100명 이상을 사살해 일단 물리치기는 했습니다. 파괴된 우크라이나군의 BMP 보병 전투차와 전차, M113 장갑차입니다. 전차에는 나시도교의 철십자 문양을 대놓고 그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물불을 안 가리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군은 헤르손 주민 수만 명을 크림쪽 후방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수세에 몰려 퇴각한 게 아닙니다. 수로비킨 장군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무기를 꺼내 들고 있어 모종의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 테러 자금 조달,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엘리자베스 로젠버그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앙카라로 날아가 터키 측에 대러시아 제재를 준수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앙카라에서 터키 중앙은행 총재와 기업인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젠버그는 예전에 무기업체 자금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 센터 포 더 뉴 아메리카 시큐리티 선임연구원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이란,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제재 초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로젠버그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테러 제재를 거부한 데 대한 불쾌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터키를 계속 압박해 일부 효과도 봤습니다. 바로 터키 은행들이 러시아의 미르 결제 카드를 사용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이를 철회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에르도안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지난주 카자흐스탄에서 푸틴을 만난 뒤 터키를 국제 가스 운송 허브로 만들자는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게 엄청난 이권을 준 셈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 터키, 미국의 삼각관계에서 대략의 그림은 러시아가 확고하게 터키를 맹우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군동의 지정학, 지경학적 위치에서 러시아는 압박만 해대는 미국에 비해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